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대선 D-100일, 딱 100일 남았습니다. 예전에 보면 선거 100일 앞이면 이번에는 누가 당선되겠구나, 대체로 전체 판세를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전망이 예측이 무척 어렵습니다. 한때 꽤 크게 벌어졌던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 격차는 이제 초접전,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진보, 보수, 양대 진영이 총집결하기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번 대선. 지금 대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루어진다 라이브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진다 라이브가 대선 100일을 앞두고 오늘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본 경선에서 의미 있는 선전을 펼쳤던 분이죠. 민주당 현재 이재명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고요. 이번 대선 경선에 공정한 선거관리위원을 훌륭하게 역임하신 성일종 의원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정치평론가 여론 분석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오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의제와 전략그룹의 더모아 윤태곤 정치 분석실장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0일 앞으로 대선 다가왔죠. 먼저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부터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제 확인차 보여드리는 건데 갤럽 여론조사죠. 일주일 전에 9% 격차였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4, 37.1, 1.3%포인트 격차로 딱 붙어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지금 밑에 여론조사 보고 계십니다만 박용진 의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초접전이죠. 딱 붙어 있습니다. 네. 분위기 어때요? 다음 주에는 뭐 다시 골든크로스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의 분위기가 아직은 지금 정부에 대한 일종의 무슨 심판,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 쭉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때 민주당이 이제 공동 대표를 했던 분, 김동연 후보, 윤석열 후보,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경제부총리, 검찰총장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후보로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어쨌든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또 비판과 심판의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는 어려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하게 겨뤄야 될 제1야당의 후보와 제1야당의 진용이 그러면 다음 정권을 이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쇄신하고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분발을 하고 이게 계속되면 아마 12월에는 저희가 다시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12월 다음 그렇게 다음 생각하고 주부터 있습니다.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12월이죠.
다음 주부터는 재역전이 가능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설명인데 일단 선대위 인선을 뭐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고요. 싸움은 이제부터죠.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 분위기에서 지금. 저희가 경선을 끝나고 나서 비교적 저희 당의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는 그 기간적 요 시간이 비교적 잠복기였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은 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추격을 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여론조사의 추세서를 봐보면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정비가 끝나고 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두 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그 후보의 그 강약점이 있는데 비교적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흠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흠이 별로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추세로서의 일정한 부분은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저희의 어떤 약점적인 측면들이 보강이 선대위적 측면에서 보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저희 후보의 그 리드가 좀 더 굳혀질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이 대선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럼 현재 대선 민심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직전 대선하고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난 97년 대선부터 가장 최근의 대선까지 2017년 대선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5번의 최근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4번을 보니까 100일 대선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사람이 당선이 됐고요. 또 하나가 이 직전 5번의 대선에서 후보 간에 이렇게 붙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97년 대선부터 한번 보실까요? 김대중, 이회창 후보가 맞붙었던 97년 대선. DJ가 앞섰죠. 100일 전에는. 최종 결과도 보시는 것처럼 1.6%포인트 격차로 DJ의 당선이 확정이 됐고요. 16대 대선 2002년에는 노무현, 이회창 요때가 예외였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100일 전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습니다만 정몽준 단일화를 통해서 최종 대선 결과는 노무현 후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래요. 2.3%포인트 격차로 노무현 후보 당선이 확정됐고요. 다음 2007년 대선 보실까요? MB하고 정동영 후보 이때는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일찌감치 승부가 결론이 났습니다. 100일 전 여론조사에서도 54대 7 큰 격차였었고 선거 결과도 거의 더블 스코어 격차로 이명박 후보가 큰 격차를 두고서 당선이 확정이 됐고 2012년 대선에서는 100일 전 여론조사 박근혜, 문재인 앞섰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3.6%포인트 격차로 박근혜 후보 당선이 확정됐고 이 직전 조사 2017년 대선에서는 탄핵 대선이었죠. 문재인 후보가 100일 전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역시 1등이었고 최종 선거 결과도 당선이 확정됐다라는 부분들. 요거는 제가 정치 여론 분석 전문하시는 박성민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0일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결국 앞으로 더 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100일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건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하나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87년 대통령 선거 직선제 도입 부활 이후에 7번 대통령 선거 했거든요. 네. 그중에 보수정당이 4번 집권했고 민주당이 3번 이겼습니다. 그 4번 이겼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공통점이 뭐냐면 단 한 번도 리드를 뺏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위를 계속 유지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이제 노무현 후보 예를 들었습니다만 2002년 노무현의 대역전승이 있었고 그렇죠. 김대중 후보도 100일 이전으로 좀 돌리면 이해창 후보가 그 후보 선출됐을 때는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에는 많이 뒤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 역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수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데 역전을 허용했을 때 다시 뒤집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2002년을 재현하려고 하는 거죠. 노무현의 대역전승.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은 2007년처럼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이명박 후보가 원사이드하게 이겼던 2007년도를 재현하고 싶은 거죠. 적어도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단 한 번도 리드를 뺏기지 않고 3.53%밖에 차이 안 났지만 의미 있죠. 51.6%라고 하는 7번 선거 중에 유일하게 가반을 득표한 선거거든요. 그 선거가. 이제 그렇게 이기는 거를 기대할 텐데 제 생각에는 뭐 100일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서 돌려보면요. 지난 2017년은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대통령 선거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했고 100일 전에는. 2012년이 중요했던 선거인데 그 선거는 안철수 후보가 9월 19일 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거 다 100일 안쪽이고 또 그때 또 그 2007년도도 이해창 후보가 뒤늦게 출마한 것도 다 그 100일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뭐 70일, 60일, 50일 뭐 이럴 때이기 때문에 지금 1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박성민 대표께서 이재명 후보의 역전 여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큰 틀에서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번 대선과 과거 대선의 차이를 저는 차이점을 본다면은 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반대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건 있겠느냐. 향후 100일 동안에. 물론 지금 이제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조금 있겠지만은 뭐 후보 교체라든지 당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의 큰 변화가 있을 건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하.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제 각축은 계속 가는 것인데 판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그렇죠. 없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이니까 과거에 이제 뭐 안철수의 등장이라든지 어떤 3후보라고 해도 큰 3후보가 등장해서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판은 이제 안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의 큰 축은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그 깜이 될 것이냐. 여야의 각각의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 자 아까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봤지만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사람들 노무현 박근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 다 정말로 전임자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미지. 뭐 흔히 말하는 차별화에서 시작할 때부터 성공해왔던 거. 그게 이제 결국은 정권 재창출의 발판이었던 점으로 볼 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다르긴 다른데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 100일 동안에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렇다면은 정권 재창출이나 교체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 이재명 후보는 승산이 높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그 프레임을 계속 유지시킬 때 승산이 높아지는 거겠죠. 정권 재창출하고 정권 교체 여론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로 지금 박용진 의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박근혜, 노무현의 경우에는 DJ와 이명박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윤태호 네, 실장 네, 말씀이. 그러면 이재명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의미 있게 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40% 언저리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이례적인 높은 아주 지지율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정권 심판 그리고 정권 교체의 분위기가 그 출마한 후보들의 몇몇만 봐도 일정하게 그게 더 압도하고 있는 분위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져 갈 거냐. 이제 선진국에 올라선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요걸 좀 보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윤석열 후보는 뭘 보여주는 게 있느냐. 이재명 후보는 또 어떤 것을 보여줬었던 적이 있느냐. 저는 이걸 볼 거라고 봅니다. 뭐 두 후보에 대한 이러저러한 뭐 평가가 여러 가지가 난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걸 그 자리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줬고 어쨌든 행정적 성과들이 국민들이 기억하는 성과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해 갈 거다.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재명 후보가 더 뭐 훨씬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질문하신 말과 관련해서요. 누가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주류로 봅니까? 그리고 누가 이재명 후보를 대한민국의 주류로 봅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 비주류고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변방에서 온 사람인 거죠. 뭐 가정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혹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비주류의 마인드와 스타일이었죠. 지금은 이제 당을 이렇게 최종적 책임을 지고 있는 후보의 위치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당을 변화시키고 다르게 하겠다, 쇄신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말을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타일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걸어왔었던 길, 그리고 지금 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재명의 길로,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보면 민주당을 좀 많이 미워하세요. 저도 느끼겠어요. 이게 같이 이렇게 주변들 주민들 만나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단은 일단 뒤로 밀어놓고요. 민주당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집권 세력으로서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과 민주당의 흐름은 좀 그게 맞다고 봐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별을 할 수가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노무현 대통령이 됐든 DJ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비교적 그 후보들이 갖고 있는 지지율이 높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에 비해서 결코 어떤 측면에서 과연 차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을까? 지금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여러 의혹들과 지금까지 많은 그런 요인들이 결코 저는 문 대통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대통령 현 정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별화의 전략, 이거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두 분의 상반된 시각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질문 바꿔가지고, 그럼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론보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낮은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대개 이제 40%대에서 30% 후반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그러나 이 부분하고 저희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중간의 계층에 대한 그 소구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어필할 수 있느냐가 이번 대선의 상당한 그 싸움의 관건이다. 중원을 차지하는 게.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 정권을 비교적 연장했었던 경우는 후보가 현직 대통령보다는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권들이 비교적 그 여러 측면에서 지원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할 수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도 굉장한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을 온전히 담아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민 대표. 일단 정권 교체 여론보다 그 야당의 후보 지지율이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후보가 없어요. 예, 그건 없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당 후보를 찍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이제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지지, 유승민 지지, 원희룡 지지 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분들이 다 결집해 있지 못한 상황, 현재로는요. 그건 좀 시간이 가면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약간 그 정권 교체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도 정권 교체 여론과 후보 지지율이 일치는 못하고 어느 야당 건 후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흔히 차별화를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전임 대통령하고 이미지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세월호 사건이나 이럴 때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거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되면 약자들이라든가 이런 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겠구나,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대통령 된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뭐 대통령 뽑을 때 그 후보가 강한가, 이건 주로 외교안보 정책입니다. 국가를 맡겨도 될 만큼 강한 후보인가, 또 혹은 신뢰할 수 있는가, 정책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 우리 같은 약자를 돌봐줄 수 있는가, 이건데 문재인 후보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되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사라져요. 뭐 검찰개혁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대통령이 그래도 문제 해결에 위기가 오면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게 국민의 뜻인데 위기가 오면 대통령이 안 보여요. 이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지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음 정부의 차별화되는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도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강한 추진력이 있어서 윤석열 후보든 뭐 이재명 후보든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이다 이런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문제는 그 강한 추진력이 대장동 이슈에 좀 약간 그 치명타를 좀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그 완전한 차별화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차별화는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숨지 않고 그래 윤석열 후보도 지난번에 어딘가 방송에서 그랬죠. 대통령 되면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뒤로 숨지 않겠다. 이제 그걸 원하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요. 제가 좀 받아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 좀 달라 보여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가 달라 보이죠. 그게 뭐 누가 더 낫다, 뭐 못하다를 떠나서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동영 후보도 달라 보였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이회창 후보도 달라 보였거든요. 그 다름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뒤에 또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약간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르다는 건 보여주고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민주당이 이제 반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불만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크게 봐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반성하겠습니다가 있는 것이고 또 한쪽은 169석, 범여권 180석까지 되는데 우리가 뭐 야당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검찰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개혁을 제대로 못한 걸 반성합니다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임의로 민주당 우파 좌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4.7 재보궐선거 이후 대체적인 방향은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반성하겠습니다 였던 것 같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도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이렇게 보면은 며칠 전에 보면은 의원들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 불러놓고 패스트트랙 태워야 됩니다. 뭐 일방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성의 방향에서 민주당 좌파의 반성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의 방향은 머리는 오른쪽인데 마음은 약간 왼쪽인 것 같다라고 해야 될까? 한 방향으로 그 제대로 안 부분이 보인다. 계속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선 100일 앞둔 여론 흐름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는 각 정당과 후보들이 처한 개별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당과 선거대책위원회 윤태곤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성, 쇄신,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 속도 뭐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지금 이제 후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임한다. 네. 이게 좀 일찍 나왔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 뭐 대통령 선거 막판 한 30일, 50일 정도께 나와야 되는데 100일 언저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에 약간 좀 아파요. 왜냐하면 좀 안정적으로 해보다가 좀 이게 잘 안 맞구나. 그리고 흐름을 우리가 못 잡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후보에게 가야 되는데 이 100일 언저리에서 후보에게 와버리면 아까 우리 박성민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3번, 4번은 또 출렁출렁 할 거거든요. 그러겠죠. 이건 뭐 우리가 기획을 어떻게 짜느냐랑 무관하게 여론이 막 달라질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출렁출렁할 때 안 좋은 출렁거림이 왔을 때 이게 다 후보한테 그 충격이 가거든요. 이게 오히려 1차로 쌓아놨던 방파제를 스스로 걷어내고 후보가 오히려 전면으로 나가버린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일사불란함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후보를 중심으로 쭉 선대위를 좀 혁신해 나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일사불란한 말씀해 주셨는데 경선 후유증이 지금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듯한 얘기가 어제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호남행에 동행할 거라는 기대와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월요일까지 일정에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 얘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요. 어제 또 이재명 후보가 관련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다음 순환에 같이 오시는 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제가 전화는 드렸습니다. 전남, 광주 일대 간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고요. 원래 잡힌 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저희는 이게 일정을 최근에 잡은 일정이라서
미리 조정을 하지 못했고 다음에는 아마 같이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니까 오영훈 전 이낙연 대표 경선 후보 대변인을 이재명 후보가 비서실장에 네. 선임을 했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어느 정당도 깔끔하게 그 역대 선거에서요, 깔끔하게 2위 후보하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내내 같이 다니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 등장해서 힘을 이제 합치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요. 당장 뭐 이낙연 후보만 볼 게 아니라 홍준표 전 후보도 보셔야죠. 그러면 양쪽이 지금 다 똑같이 그런 부담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후보의 본선 후보의 역할을 움켜쥐게 된 후보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잘 끌고 나가면서 거기서 2위, 3위, 4위의 후보들의 역할을 나눠주고 또 함께 하느냐, 이 그림을 만들어가느냐가 그 후보가 된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방금 이제 이재명 후보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이후에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는 아까 잠깐 뭐 나온 말씀이긴 한데,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우리 뭐 양 정당에서 양 캠프에서 아전 인수의 시간이죠. 우리 후보가 더 낫다. 우리 후보가 상대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핵심은 그거다. 이제 국민들은 정권 교체, 정권 뭐 심판이냐 연장이냐 이런 틀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더 잘 끌어나갈 거냐라고 하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미래 선거가 맞거든요. 다른 선거는 심판 선거의 성격이 훨씬 크지만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추진력 있게 그리고 본인의 약속을 잘 이행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느냐, 누가 그걸 보여줬느냐, 누가 미래와 또 후보의 비전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곧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대위 선거 캠프 깔끔하고 좀 개운치 않게 뭐 뒷맛을 남기기로 따지면 국민의힘도 지금 뭐 크게 다를 거가 없는 게,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일단 선대위가 다 6일 날 공식 출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김성태 직능총괄본부장이 자진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아마 자녀 취업 특혜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 이슈가 부각되니까 아마 결국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어제 참 윤석열 후보가 관련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도 우리 김성태 의장의 그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직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발표 나고 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본인이 우리 당의 이 정권 교체와 이 선거 운동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거는 내가 안 하겠다고. 성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일단 선대위 인선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 빼고는 지금 다 출범 6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김성태 직능 총괄 본부장 자리는 후임이 따로 좀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선 선대위가 저희가 이제 꾸려져 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은 좀 슬림하면서도 강하고 검소하면서도 국민들한테 낮게 가는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효율을 중심으로 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후보께서는 비교적 좀 그 통합에, 화합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 조정하느라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김성태 본부장 같은 경우는 그 사실 1심에서 무죄가 났었던 부분입니다. 그랬죠. 예, 네. 그리고 2심에서 유죄가 났었는데, 사실 2심에서 어떻게 났는지는 뭐 되게 좀 잊어버렸었던 거 아닌가. 저도 저도 그렇게. 아까 후보도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예, 저도 잊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선대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는 참 김성태 본부장이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더 큰 이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 여부인데, 결국엔 오실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 당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었을 때 오셔가지고 첫 일성이 수권 정당으로서 만들어 놓는 것이 나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 그런 와중에서 당을 비교적 그 중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시키셨고요.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이기셨고 또 이준석 체제까지도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선대위가 뜨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운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 후보께서 늘 자문을 받고 계시고 그래요? 예,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아마 또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선거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출렁출렁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었을 때 저는 꼭 모셔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십니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옆에 계신 박용진 의원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예전에 역임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있을 그렇습니다. 때. 잘 아시죠? 예, 연락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니까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급하면 와서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성일정 의원님 말씀은 급할 때가 생길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건데 지금 과정을 보면 저희로서는 나쁠 거 없습니다. 예, 저희 사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가실까 봐. 예. 그래서 안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에서 연락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아마 김종인 위원장한테 직접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럼요. 예. 그걸 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저도 뭐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후보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중요한 역할을 맡겨서 가겠다고 했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만사 모든 인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인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단호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후보의 이제 능력을 인사와 관련된 후보의 능력을 보는 건데 여기서 좌충우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마라. 양쪽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엄청난 패착을 보여줬다. 두 번째, 김성태 전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약간 하셨는데 후보가 뭐 좀 깜빡한 것 같다. 그럼 두 가지잖아요. 후보 자체가 뭔가 판단 능력을 잘못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사 관련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를 보면 언제 김성태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받았냐? 작년 11월이잖아요. 작년 11월이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하고 있던 때예요. 이 중요한 사건의 이 결과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국민 불안은 상당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고 전국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좀 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성 의원께서 짧게 반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선대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국민 통합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비교적 통합의 큰 흐름에 이렇게 그 방점을 두고 후보께서 하셨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도 좀 모셔왔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기획실장을 하셨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비교적 발탁해서 쓰신 거지요. 김성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능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직능 전체를 다 갖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당연직이지요. 그래서 아마 당연직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직을 수행을 해 오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통합적 측면에서 넣으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박용진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그런 필터링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대위 인선 진통에 대해서 우리 박성민 일단 저 김성태 의원 건에 대해서는 저는 개별 사안을 놓고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정권 교체 여론에 지금 밀리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했던 그 적폐 청산을 하면서 우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다 했잖아요. 이제 그거의 그 위선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분명한 차별화를 해야 될 겁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이 뭡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사모펀드 얘기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는 결국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서 아들과 딸이 이런 혜택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적어도 다른 기준은 차치하고라도 아이들 문제. 그래서 뭐 장재원 의원이라든가 김성태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야 다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조금 더 엄격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선대위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어쨌든 이제 빼놓고 출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여러 번 그 지지율도 출렁일 거고 선대위 조직도 흔들릴 겁니다. 대표적인 게 2012년에 선대위가 가다가 그때 박근혜 선대위죠. 난맥상이 있으니까 박근혜 후보하고 굉장히 그 대척점에 있었던 김무성 그 전 의원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결국 대선 70일 앞두고 재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말하기를 난 이제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야전 침대 놓고 60일간 선거 지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런 게 올 겁니다. 왜 온다고 보냐면 지난 경선에 대한 해석이 지금 다른 거예요. 두 세력이. 하나는 조기 입당을 해서 캠페인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보는 측이 하나 있고 캠페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질 뻔했다. 이렇게 보는 측이 있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확실히 후자입니다. 그때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 들어갔더라도 그 캠페인 이상해서 질 뻔한 선거였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나 뭐 거기 이제 뭐 있지 않겠습니까? 경선을 이끌었던 분들은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메모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 반대쪽에서는 그때 잘못 캠페인을 했으니까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좀 슬림하게 가고 전략적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승리는 당내 경선을 이끈 사람들이 1차적인 승리를 했어요. 그렇게 짜고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모든 위험 부담을 윤석열 후보와 당내 경선 이끌었던 분들이 지고 간다는 겁니다. 지지율이 흔들리면 단순히 후보만 타격받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가고 이 선대위 구성을 짰던 분들,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전면 교체론이 2012년처럼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8회 말 9회 초 구원 등판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지점에서 보자면은 미시적으로 보면은 김종인 없어도 잘 돌아가라고 하면 김종인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후야 어찌됐든 지금 김성태 전 본부장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윤석열 후보 보면 일정도 되게 작아요. 오늘도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아침부터 빡빡한 일정인데 뭐 하나 이런 식이고 메시지도 뭔가 이제 타이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김종인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 조금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윤석열 후보의 조건이 되게 좋은데 못 살리고 있다. 조건이 좋다는 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정권 교체론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것보다 훨씬 못 따라가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지지층의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의 처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보수 지지층,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했던 좀 약간 강성 보수 지지층까지도 이 정부의 검찰총장 했던 전직 대통령 사법 처리의 이제 핵심이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후보로 뽑아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귀가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 지지층이 이미 윤석열을 뽑을 때는 당신은 앞쪽으로 밀고 나가라. 중도층은 과감하게 치고 나가라는 뭐랄까 재량권을 이미 준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분이 뒤를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이란 당내에서 윤석열 후보를 위협할 만한 어떤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뭐 전통적 지지층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라든지 이낙연 후보 지지층하고 여전히 조금 껄끄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뒤가 따끔거린 게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 뒤쪽에 있고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선 앞으로 100일 남았는데 자, 각 캠프 후보 진영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남아있는 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성일종 의원님,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특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일 전까지 특검 수사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있었으면 이미 특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경선 과정의 이유를 대지만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본인 떳떳하다고 얘기를 했고 먼지 안 톨 일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을 내려놓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먼지 안 톨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까지 전부 다 관련된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사인을 했어요. 본인이 기획하고 설계하고 사인하고 감독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최측근인 유동규가 가깝기는 하지만 측근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모를까. 저는 지금 집권 여당에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어서 특검의 시간을 줄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대선에 가까운 아주 짧은 시간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는 그런 시간에 받으려고 하는 전략적 생각을 하겠지만 비교적 시간을 계속 끌면서 이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좀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검을 받더라도 선거에 임박해서 받을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역대 모든 특검의 핵심적 특징이 뭐냐면 삿바 싸움이 그 시간에 들어가는 거야 80~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의 대상, 기간, 그리고 성격 이런 걸 또 규정하는데 또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양당이 다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쌍특검을 다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그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검찰의 무능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많이 갸우뚱하고 계시니까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러 의혹을 대통령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을 터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뭐 특검, 쌍특검, 뭐 무슨 특검이든 다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특검은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고 의견을 조금 더 좁혀나가서 삿바 싸움의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은 이 정도로 하고 지난주 이 시간에 그 정치 이슈를 다루면서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라고 안팎에서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만 박성민 대표님 이거는 끝까지 대선 마지막까지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한다는 건 아까 이미지에 대한 얘기는 드렸고 정책적 차별화에 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레임덕이 없다, 콘크리트 지형이 있다 이러니까 정책적 차별화를 확실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외 정책에서도 일본과의 마찰을 뭐 이재명 후보가 되면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이제 뭐 대장동 이슈에 묻혀서 이 문제를 못 풀어내고 있는데 2030이 그 중도화된 거의 상당 부분이 이제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차별화를 못하면 확실히 여당은 조금 그 중도화돼 있는 부동층들을 다시 끌어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시간이 가면 본선 토론에서는 굉장히 다시 상기될 거라고 봅니다. 최대 표밭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서울 경기인데 박영진 의원 옆에 계십니다만 강북이 지역이시지 않아요? 서울에서 지고 대통령 당선된 경우는 없는데 그렇죠. 지금 국힘당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서울이 취약 지역이다, 약세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되게 반성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부동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데서 일이 터지고 있는 느낌인데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이 금리 인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켜서 약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부동산 이걸 가격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조이는 거예요.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기준금리도 올라갔는데 가상금리도 올라가는 효과를 더 높이고 우대금리를 낮추면서 실수요자들 이미 빚을 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영끌해서 겨우 집을 산 30, 40대 우리 이제 젊은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하고 또 뭐 그야말로 주식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한 개미 투자자들 이분들이 지금 다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과정으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모든 정책을 다 이렇게 밀고 가고 있는 거라 그러면 저는 이게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도 안 좋고 민생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금융 정책 당국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이런 걸 챙겨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약간 그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입은 피해와 타격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쉽게 만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잖아요. 그걸 네. 바꾼다고 따로. 지금 수도권이 취약지구라 그랬는데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경계해야 될 건 201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가 경기도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졌거든. 경기도 인천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차이가 안 났던가 좀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 아주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그때 뒤늦게 샀던 사람들이 이때 물려가고 하우스푸어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박근혜 후보가 이 가계부채 문제를 굉장히 전면적으로 내걸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수도권이나 20, 30대의 또 그 종부세 문제 이슈가 부자나 중산층 서민들에게 계속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이거는 정책으로 앞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긴장할 문제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막판 챙겨봐야 될 변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변이 바이러스 이거 코로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성 의원님.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막판 표심에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4,000명, 5,000명, 뭐 10,000명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일종 의원께서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백신이 곧 그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게임 체인지였잖아요. 이 정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국민 참여에 의해서 극복해온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K방역 하면서 이 정권에 다 이룬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작년도 11월 17일 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모더나하고 파이자가 와서 바게닝을 요청을 하면서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바게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사가지고 다른 선진국처럼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접종률을 높였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을 하고 K방역을 자랑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엄청나게 잘하는 거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OECD 국가에서 가장 아주 최꼴찌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게 된 그런 결과였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나라의 의료의 수준은 굉장히 세계적입니다. 아하. 그래서 1,000명당 우리가 이 베드수를 침상수를 갖고 있는 게 1,000명당 저희가 12개를 갖고 있고 일본이 13개를 갖고 있어요. 미국이 3개를 갖고 있고 유럽이 2.8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의료 체계에 의해서 보면은 하루에 1,0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땐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조건을 과거 정부부터 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활용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네. 비교적 이 백신에 대해서는 국민은 성공을 했지만 네. 국민이 못하는 거를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측이 어려워집니까? 여당으로서는 꽤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실장님?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사실 우리가 특검이라든지 부동산이라는 건 예측하는 변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여야가 대응할 것인가의 요게 그거란 문제인데, 얘기죠. 예, 제일 대표적인 게 누 바이러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네요. 네, 뭐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공식적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본다면 자, 이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이런 데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재명 지사가 그 코로나 때 확 지지율이 올라서 이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했던 방식들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부딪히고 있는 것들이 빡빡 있단 말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론도 좋지가 않고 뭐 일산대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의 성공 방정식이 벽에 부딪혔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합니다가 부정적인 쪽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아하.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등장했을 때 근데 사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보다 그런 부분은 더 뭐 낫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부각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뭐 김종인 같은 사람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겠죠. 밖에 듣고 보니까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급반등하게 된 직접 계기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압색이었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하여간 코로나 변수는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변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게 지금 독립적이고 지배적인 변수인지 종속적인 변수인지 저도 헷갈리는 게 배우자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시간 얼마 안 되니까요. 박용진 의원님. 그러나 배우자 변수라고 하는 게 후보 본인의 능력, 후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지지율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더 얹어주면 고마운 것이죠. 배우자 문제를 놓고서 바로 후보의 뭐 당락 문제까지 결정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후보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송일종 의원께서는. 이제 여당이 비교적 윤석열 총장 개인적으로는 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사건부터 끌어내가지고 프랑카드까지 이렇게 붙였던데 저는 그렇게 국민들께서 편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끌어낸다 그래서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이번 대선에 벌써부터 각 진보 보수 진영 간 총 결집 양상이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결집한다면 투표율은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이면에는 지금 양대 정당의 주요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보니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들 흔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표율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건지 박성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표율은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는 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는 탄핵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탄핵에 20, 30대까지도 우리가 기여를 했다. 이제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실망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화되어 있는 부동층에서 깊고 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십니까? 윤태호 실장. 지난번보다는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탄핵에 대한 것도 있었고 지난번은 여야 중도를 상징하는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진영을 쫙 다 끌어올릴 수가 있었는데 17년 대선. 그렇죠. 17년 대선에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진영 대결이라서 중도 쪽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한 10여 년째 투표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어요.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거의 제도화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보다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과거처럼 60대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투표율이 지난 대선 탄핵 대선보다 저하가 된다면 각 정당에서는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는 게 아주 최대 관건 내지는 과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뭐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진보 쪽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쪽에 유리하고 이런 건 이제 이미 깨졌고요. 투표율 높을 때에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몹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지면 조직력이 더 있는 뭐 민주당한테 더 유리하냐? 저는 그런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계속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갈 거냐. 과거에 뭐 이렇쿵저렇쿵 있었던 일은 지금 한 100일 전이니까 이게 이제 뭐 논란의 대상이 되고 기사에 나오고 이러지만 앞으로는 누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누가 어떻게 그걸 책임져 갈 만한 사람일 것이냐. 단순히 복수심만으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마음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게 될 거냐 국민들이 저는 그런 건 상당히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자영업자들의 곡소리,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낸 실수요자들의 곡소리, 개미 투자자들의 곡소리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없어질 수 있도록. 그 고통이 작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대통령이 누구냐, 후보가 누구냐, 어느 정당이 그걸 실력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서 저는 뭐 성과도 보여왔던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투표율 얘기 나왔으니까 현재 비등하고 있는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권 성향 지지층들이 투표 열정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송일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고 두 분께서도 예측을 하셨는데 저도 좀 그 면에선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비교적 연장보다는 높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인을 놓고 봤었을 때는 비교적 먼저 탄핵
전국에서의 투표율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비교적 야권한테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저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100일 앞두고 오늘 일요 진단 라이브 지금 1시간 동안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와 변곡점들이 있을지 또 민심은 어떻게 출렁일지 오늘 네 분 깊이 있는 아주 심층적인 설명 듣고서 대선판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 100일 앞두고 지금 얘기 들어봤으니까 앞으로 50일 또 30일 정도 돼서 이 네 분 같은 멤버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뤄진 날 라이브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an't see me.